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최상병 특검 끝내 거부권. 오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국회 본회의 통과됐던 게 지난 2일이었고요. 정부로 이송된 게 7일이었어요. 헌법상 대통령이 15일 내로 공포하거나 그게 아니면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를 15일 내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시한은 22일, 그러니까 내일까지고요. 음. 근데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날 열려요. 네. 그래서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오늘 쓸 걸로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할지였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 거부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거라고 합니다. 한 총리가 회의를 거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거할 걸로 보이고요. 입장 설명은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 특검, 그러니까 뭐 경찰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이 납득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던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 거부권을 쓰겠다라는 얘기죠. 예. 이번에 거부권을 쓰면 임기 중 쓰는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안으로 세는 사람이 있고 이 행사하는 횟수로 세는 경우가 있는데 횟수로 10번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횟수로는 5번째, 그리고 법안수로 했을 때 그동안 9개 법안을 썼거든요. 법안수로 10개입니까? 네, 법안수로 해서 이번에 10번째가 되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이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제외하고는 거부권 그 횟수로는 1등이에요, 이미. 네. 네. 그리고 이미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 1등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초식을 보이고 있는데,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써라라고 지난주 초선 당선자들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대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걸 내세워서 뭐 다른 법안이랑 좀 이렇게 거래하라는 식으로, 그걸 좀 이용하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당선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사실 그동안은 완전히 없었던 방식인데 새로 등장한 초식에서 좀 놀랐고, 이게 지금 당선자들이 만나고 온 당선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 수도권 그리고 TK 당선자들이랑 대통령이 만찬을 했었는데 예, 그 예.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 이 거부권 썼을 때 재의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재의결 본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될 걸로 유력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최소한 18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 재의결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많아야 최대한 10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간에는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이탈표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지 않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정말로 그 이상 나올 것 같으면 다 같이 투표소에 안 들어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는 입대, 그래서 출석 의원 수는 머릿수는 채우되 투표는 다 같이 안 하는 방식으로 누가 남아서 투표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면 투표를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21대 국회에서 재표결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지금 기자들 다 보는 거고, 22대 국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로 가도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거라고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쓰게 되면 그때도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탈표가 8표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22대 때는 조금 더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초선 당선자들이랑 만찬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 맥락은 사실은 친윤그룹 중심으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예. 오히려 어제 나왔던 발언은 좀 더 반대의 방향이었죠. 그만큼 특검 문제에 좀 예민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주목해본 부분 어딥니까? 일단 야당이 바라보는 이 거부권 행사,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요. 이제 제가 뭐 관계자가 요 표현을 쓰길래 재밌어가지고 좀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거부권을 쓰는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관계자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음. 마일리지라는 건 좋은 건데 부정적 의미의 마일리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거부권을 쓰면 쓸수록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무한정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음. 정도 쌓이게 되면 거부권을 못 쓰게 될 거고 또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소위 꽃놀이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어. 들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음. 특히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일리지가 1이 쌓이는 게 아니고 3이 쌓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음. 본인과 관련된 거부권을 쓴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쌓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고 1,000원당 1마일이 아니라 1,000원당 2마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2마일, 경우에? 3마일 뭐 이렇게 쌓일 수 있다라는 어.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뭐 수용을 하게 되면 최상병 특검법이 수용이 돼서 향후에 또 공세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야당의 시각.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22대 국회에서 또 계속 공방을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음.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도 또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독주 프레임이 안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원구성 음. 협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민주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대 때 보면은 그때 18개 다 가져간 거 좀 음. 부담을 느꼈어요. 예예.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 때인데 얘기 들어보면 네. 독주 프레임이 부담이 됐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당시 여당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의 거대 의석이라서 그랬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좀 부담이 덜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18개 중에 11개를 가져오겠다. 법사위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덜 부담스럽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법안이 매번 야당 주도로 다 처리가 돼 버리면은 그럼 '야당이 너무 독주하네. 너무 강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끝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니까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야당, 뭐 강한 야당, 독주 음. 야당 뭐 요런 프레임이 좀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다. 인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해 갖고 6월 7일까지더라고요. 법정 시한은 그런데 지킨 적이 없긴 없고 합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6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6월 7일보다는 뭐 한 6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 자, 결국은 어느 쪽으로 봐도 민주당 입장에선 잃을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시각. 자, 그렇죠. 그러면은 용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김광일 기자가 설명을 해 줬는데 일단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 9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했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도 했고 이랬는데 뭐 요약해 보면은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수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권의 입장은 네. 대통령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이 수용을 못할 수준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특검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좀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재표결 결과인데 지금 이제 당연히 저도 뭐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 봤을 때는 21대 때는 부결이 될 것 같다. 이게 좀 네. 일반적인 목소리예요. 민주당도 그렇죠.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수 의견인데 다만 소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여당 쪽에서 이거 혹시 가결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근거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의원들의 선거이고 그다음에 재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무기명이에요. 이거 두 개가 조합되면 항상 결과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인제 뭐 대표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음. 그다음에 가장 근래에 보면은 국회의장 우원식 선거. 네 예. 국회의장 후보 선출된 사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라는 건데 음. 특히 인제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상승세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음흠. 근데 반대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참패를 하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상승 그래프였고 한쪽은 하향 그래프인데 이런 상황에서 표 단속이 될지 안 될지를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요새 하긴 정치권에 요새가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 평론가나 기자들이 전망했던 것 중에 틀린 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다들 18표까지는 이번에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끝까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어. 사실 이게 뭐 최근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선될 때 사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떠오르는 게 그게 2015년이었는데 2016년 초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그 원내대표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박계가 안 되게 하려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을 해요. 음흠. 왜냐하면 이제 국무 그 장관들 중에 국회의원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보냅니다. 네. 그렇게 다 보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그때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뭐 그 권력을 쫓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음. 늘 그런 게 아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 입속이 조금 멀어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의외의 그런 결론들을 낸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투표는 뚜껑 열어볼 때까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하나 더 또 그 더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가 국민의힘의 낙천자들이 총 5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천한 의원들이 39명, 낙선한 의원들이 19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 여권 내에서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향후에 어떤 자리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지방선거에 나서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는 이탈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김강일 기자가 설명해 줬듯이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에 달하기 예. 때문입니다. 네. 잠시 후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죠. 유상범 비대위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더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백은종 검찰 수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조사를 어제 했습니다. 네, 백은종 씨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 폭로자이면서 동시에 고발인이에요. 네. 그 최재형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건네받는 모습을 작년 11월에 보여줬던 건데 그걸 처음 공개했던 사람이 이 백은종 씨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디올백은 애초에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준비했었다고 네,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백운종 씨가 한 달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였어요. 최재형 목사는 이미 소환 조사를 했고 음. 이번에 이제 백은종 대표였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백 씨를 검찰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어제 8시간 40분 동안 했어요. 예. 출석 전에 그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내가 진술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주목할 점이 이 백 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예요. 이번에. 뭘 제출했어요? 그 디올백을 전달하는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 그러니까 이게 5분짜리 6개 영상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게 최재형 목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둘 사이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기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2022년 6월에 제3자 인사청탁한 정황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최재형 목사가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랑 화장품도 선물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나눴던 대화가 전달이 됐다고 해서 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사실 그 전에 최재형 목사는 검찰에 제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입장하고 백은종 대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는 나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 목적으로 간 거지 청탁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백은종 대표는 무슨 소리냐. 인사청탁도 있었다. 이 카톡 내용 봐라.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리는 거죠. 청탁이 이제 제한이 있었어야 이제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어제 백은종 대표가 추가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샤넬 그 향수랑 화장품 그리고 양주를 받았다라는 의혹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수사해달라라는 고발장을 같이 제출하면서 뭐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아는 변호사들 2명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명품백을 이제 받는 과정, 그 사실 관계는 원본 영상에 조작이 없었다라면 뭐 그거는 이제 변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럼 지금 원본을 제출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개된 우리가 본 영상이 조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조작이 없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뇌물죄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잠입 취재였고 네. 뭐 실제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이때 인사청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백은종 대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 대표랑 최 목사의 그 부분 발언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주목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뇌물죄로 처벌을 하려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 이제 대항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공범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받는 사람도 그 뇌물로 이익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 순간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일종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 그렇죠. 말이에요.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진짜 청탁이 아니고 잠입 취재였다라고 음.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받게 된 것이냐, 도움을 받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뇌물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향후 수사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백은종 대표가 하는 표현들은 예. 나머지 증거들은 김건희 여사 소환 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소환을 해라. 이걸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한테 최 목사가 책 선물했고 이거를 권성희 변호사가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동에 살던 주민이요. 네, 예.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인데 네. 이 권 변호사를 오늘 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계획은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환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책 주었다는 주민 그분은 왜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의 뭐 책을 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건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도 좀 봐야 되는 게 네. 이제 24일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르면은 이달 말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 이게 또 당연히 주목이 되는 게 지난번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이 모두 다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특히 1차장이 요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를 하거든요. 즉 1차장이 누가 오느냐 그리고 부장은 또 누가 오느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지난번처럼 일단 이제 또 뭐 친윤계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사실은 최재형 목사가 이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 최재형 목사의 했던 행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샅샅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한테 책을 선물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규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들을 재종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요 이슈를 일단 뒤로 하고 다음으로 가죠. 다시 버닝썬 논란.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파장이 대단합니다. 네, 주말에 공개했는데 제목이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였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2019년을 들썩이게 했던 클럽 버닝썬 사건을 다시 짚었고요. 당시에 적극적으로 취재했던 기자들의 입을 빌렸고 말로만 전해졌었던 단톡방 대화 내용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유했었던 영상 일부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4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250만 회를 아유, 넘겼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2번 봤어요. 근데 왜 저는 2번 봤냐면 저는 그 버닝썬 사건 때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당사자들 인터뷰하고 했지만 그 카톡 속에 들어있던 그 문제의 영상들이 뭔지를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누구도. 근데 BBC에서 그 영상을 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클럽의 모습이 진짜 이랬구나. 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걸 공개했고 유튜브에 무료로 지금 다 배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영상을 뭐 아주 뭐 선정적인 장면들은 제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인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톡방에 언급됐었던 경찰, 일명 경찰총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었고 나중에 윤규근 총경으로 실제 인물로 이제 밝혀졌었죠. 네.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 구하라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랑 평소 친한 사이였고 승리, 정준영 씨랑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취재 과정에서 구하라 씨가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